홍록기 연구원님 모시고 중국 얘기 또 러시아와 관련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네. 홍록기 연구원님이 네. 제가 그동안 보건데 항상 방글방글 웃는 상이셨어요. 네. 네. 웃음이 얼굴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표정이 좀 굳으셨어요. 그러게. 근데 아, 죄송스러운 게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방송이 오늘 너무 이제 막 가는 방송이 돼버렸어. 네. 2부부터 좀 꼬였는데 네. 사실 3부 순서에 좀 준비해 오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그거 무시하고 네. 그냥 저희 여쭤보고 싶은 거 알겠습니다. 그냥 오늘 막 하는 방송으로 3부까지 한번 해봐도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마저 이러면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입이 차마 떼지질 않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저보다 독한 질문 하실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정말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왜 전인대 끝나면 왜 작년에도 그러더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황당하네 정말. 그 네. 일단 홍 의원님, 네. 아니 그 오늘 사실은 국내 증시가 충격받은 이유가 중국발 뉴스가 컸잖아요. 아까 네. 앞에 나침판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러시아의 군수물품 요청에 대한 내용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한 거 요 두 네. 가지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어떤 것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일단 그 심천시 락다운 이슈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한번 좀 풀어주시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사실은 그 중국 소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안 좋다는 뜻은 한국 쪽에서도, 이제 국내 쪽에서도 좀 중국에 노출된 소비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톤을 낮추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시기적으로 좀 놀랍긴 한데, 그러니까 하락폭 자체도 놀랍기도 하고요. 다만 그 내용을 한번 코멘트를 드리면은 어쨌든 3월 14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7일 동안 심천시 지역에 대해서 봉쇄 조치를 다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심천시가 중국 내에서 그 물동량이 4위 지역이 되는 항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GDP 규모로도 본다면은 그러니까 성별 기준으로 본다면 3위 지역이고 네. 물동량도 4위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중요한 지역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테크의 본산지죠, 거기. 네, 테크에. 그렇습니다. 네. 하이테크 그냥 일반 제조업까지 전부 다 이제 몰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인데 7일 동안 다시 락다운을 걸었고 사실 그러니까 심천시에서 지금 이게 확장이 되면서 그 위에 둔관이랑 그리고 이제 광저우 지역까지 이제 그 락다운이 이제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조금은 떨어진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상해 지역에서도 이번에 조금 락다운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비필수적인 교통수단을 지금 이제 중지를 시키고 있고 또한 등등 이제 대면 수업들도 금지시키고 있고 상해에서도 역시 대면 수업들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내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높아지고 있고 이런 점들을 중국 정부가 좀 우려를 하면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이번에도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달 동계 올림픽이 끝났고 3월 양해가 끝났으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저는 계속 저번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올해 내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아직까지는 10월에 당대회로 봐야 되고 그때까지는 그 이제 사회 안정이라든지 그런 방역이라는 명분이 조금은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월까지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뒤에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양회에서 투자랑 이제 개인 소비 전부 다 늘리겠다고 강조는 했거든요. 네. 다만 어쨌든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고강도 방역 조치 기조 하에서 정책적으로 부스트를 넣는다고 해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는 저희가 2년 동안 중국 경제 지표로 체감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매크로 지표들 중에서도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은 개인 소비 관련된 지표들, 소비 심리라든지 등등 전부 다 안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소기업들의 고용 체력이라든지 개인들의 소득 그 지표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질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연간으로 중국 소비 관련된 주가 제일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고편을 오늘 좀 보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위드 코로나 안 하면 네. 이거를 시간을 굉장히 질질 끌면서 네. 몇 개월도 갈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다만 그 뜻이 중국이 그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이제 고강 방역 조치를 풀어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사회적인 안정을 갖춘 이후에 천천히 풀겠다라는 뜻이지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바로 어느 시점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라는 뜻은 아니고 저는 그 시점 자체도 중국 정부가 조금 단기간 내 해줄 것처럼 가끔씩 이제 코멘트가 나오곤 있지만 추세적으로 정말 위드 코로나는 올해 10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PPI가 아무리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도 이제 8%대까지 PPI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 CPI는 뭐 1, 2%가 아니고 마이너스 나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게 거의 불보듯 뻔한데 그러면 CPI와 PPI 격차가 계속 벌어져 있다. 이거는 뭐 네. 수출을 미국에 잘하는 기업 몇 개 빼면은 네. 내수를 하는 업체들은 이제 몰락할 것이다. 네. 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내수 관련된 기업들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올해 연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 PPI는 연평균 2022년 이제 끝나면은 제 생각에는 PPI는 5에서 한 6%대 정도일 것 같고요. 그리고 CPI는 한 1%대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작년에 워낙 그 소비자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0.8%로 끝났거든요. 네. 연평균으로.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일부분 회복되는 신호만으로도 사실 물가 상승률 자체는 소비자 기준 한 1.5%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완벽히 그 PPI와 CPI 갭이 다 축소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내년에 있을 것이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일부 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히 아마 공급 쪽에서는 그 업스트림 쪽에 가까운 원자재 기업들은 지금 그렇죠. 중간재 기업들로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전가를 해내고 있는 게 경제 지표에서나 그런 기업들의 이익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중간재 기업들이 지금 수요 최종 수요자에 좀 맞닿아 있는 기업들에게 가격 전가를 해내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이 되면은 사실 중국의 중간재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더 훼손되는 그림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일단 단기간 내로는 없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부 수출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해외로 지금 많이 수출을 해내고 있고 그거를 글로벌 수요자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 점은 그나마 좀 이 버퍼를 견딜 수 있는 위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왕창 모여 있는 이 선전시, 그러니까 심천시, 네. 예, 심천시 뭐 폭스콘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폭스콘도 이번 주말까지는 좀 쉬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주 끝나고 공장 가동을 재가동하면 뭐 괜찮다. 네. 뭐 얘네 뭐 셧다운 한다고 해도 돌릴 걸 돌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뭔가 좀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폭스콘 공장까지 셧다운 해가지고 2주 3주 가서 애플이 물건을 못 받았어 이런 사태가 되면 이거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쇼크를 줄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글로벌 인플레를 더욱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거를 당장 다음 주 내면은 풀릴 겁니다, 안 풀릴 겁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은 사실은 뭐 중국의 공급자 이제 물가 전망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수요 쪽 물가 전망도 조금은 다시 레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뉴스는 계속 좀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 같다. 좀 갑자기 발생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네, 약간 제로 코로나도 하나 시키고 네, 그다음에 좀 뭐 경제 활동 뭐 공장 돌리는 것도 좀 재개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중국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지난주에 막 미세먼지 되게 심했잖아요. 지금 한 주 주말에. 내내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나는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아유, 없어요. 이거 이제 올 봄에도 이제 글렀구나 놀러 가기는 이놈들 이제 올림픽 끝나니까 또 저러는구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잿빛 하늘을 보면 야 얘네들 철강 엄청 파는 우리나라 철강 그러니까. 업체 어떻게 돼? 막 이런 생각 계속했는데 오히려 철강 업체는 오늘 올랐어요. 네. 근데 근데 오늘 이제- 중국 시클리컬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소비 쪽은 계속적으로 톤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나마 중국 쪽에서 시클리컬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철강 관련 것처럼 좀 그런 기업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견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상반기 기준으로는 계속적으로 중국 쪽은 시클리컬 쪽이 좋을 것 같다. 사실은 그 연초만 하더라도 그 홍콩 쪽으로 그러니까 항생테크를 이제 비롯해서 네. 홍콩 증시들이 워낙 작년에 많이 빠져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었고 뭐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매수할 만한 좀 포인트가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토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이제 홍콩 증시를 사야 된다는 좀 저점 매수 콜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 증시로 ETF 자금 흐름을 보더라도 홍콩으로 많이 자금 유입이 되고 있었었어요. 올해 네, 올해 그랬었지만 사실은 무덤 열렸네 그냥. 네, 저는 근데 네. 연초 2주 때까지 그러니까 1월 1주차, 2주차까지 홍콩 증시가 퍼포먼스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때도 사실은 대외 금리 변화랑 내부 금리 변화 그리고 이제 홍콩 증시를 작년에 이제 주가를 내렸었던 요인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홍콩 증시를 가격적인 매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게 반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사실 최근 이틀간 홍콩 증시가 제일 많이 빠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이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지금 항생테크 이제 중국 미국 ADR에 있는 미국 ADR 기업들 때문에 5개의 문제가 됐죠.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상패 예고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보면은 바이오 기업 3개랑 그리고 그냥 일반 패스트푸드 기업 하나 네. 그리고 그냥 이제 리서치 기업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중국 바이오들 같은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그 표준화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작년에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그 기업 중에 바이오젠이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요일 날 네. 실제로 뭐 캐나다로 판매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즉 글로벌화에 또 한 발자국 나아갔다 이런 뉴스들을 나왔었는데 그냥 미국에서 그 중국계 기업들 상장사를 5개를 이제 감사하지 못했다면서 상패 예비 명단에 올린 것 하나만으로 사실은 그 ADR도 이제 폭락을 했었었고 중국의 그런 항생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꺾인 흐름이긴 했었어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사실은 작년 충절 그러니까 2021년도 연초 이후부터 항생테크가 거의 작년에도 30% 넘게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올해 3개월 동안 또 한 30% 정도 오늘까지 네. 30% 넘게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다만 홍콩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홍콩 증시 주가를 내렸던 내부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요인은 아시는 것처럼 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플랫폼들 관련된 기업들 규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규제를 하고 있었고 안 근데 풀고 있죠. 이게 네. 내부적으로 중국이 작년에도 그 경기가 순탄하진 않았다 보니까 이게 규제 관련된 이슈들을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이 서비스 기업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스탠스가 바뀐 건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정책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오면은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해 보인다라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가 들어갔다가 다시 규제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네. 그런 흐름들이 작년부터 계속 되어 왔었던 건데 그게 저는 규제 스탠스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지도부가 1기 지도부, 2기 지도부 그리고 이제 10월에 3기 지도부로 넘어갈 텐데 사실은 각 지도부마다 그 규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었었고 2기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라든지 미중 갈등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단기간 내 압축돼서 규제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은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게 사실은 올해 10월까지는 여전히 변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부 요인도 사실 좋은 게 없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본다면은 그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는 사실 큰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 해외기업 책임법을 이제 법제화를 시켰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 상장된 모든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 기업들이 타겟일 텐데, 이제 회계감독위로부터 감사를 직접 받아야 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기업은 중국 당국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 해외 당국으로부터 직접 감사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그 중국 기업들의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뭐 안보 측면에서 허락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어쩔 수 없이 표면적인 변명, 아니면 그게 진짜 이유기도 하죠. 진짜 이유이지만 그 미국이 보기에는 결국 이제 뻔한 변명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실 이게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까지 감사를 계속 안 받게 된다면은 정말 상장 폐지가 되기는 되거든요. 다만 뭐 기간이 아직 2년 정도 남았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당국이 미국 당국이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걸 계속적으로 불허한다면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미국 ADR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 미중 갈등 이야기하면 항상 답답한 게, 결국 양국이 그 양보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어쨌든 중국을 제2의 이제 경제 대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어쨌든 잠재적인 경쟁 국가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특히 군사와 관련된 이슈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 이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고, 그리고 투자 자금을 계속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이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기업은 관련 이슈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투자 심리가 깎이는 이런 흐름은 어쩔 수 없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갈등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두 가지 뉴스가 오늘 저희 시장을 네. 때렸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코로나 관련된 거하고 이제 러시아의 구수물품 네. 요청인데,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를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네. 이건 미국하고 완전 정말 이제 해보자라는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미국의 규제가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 중국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를 지금 정말 도와줄 생각이 있는 건가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 무조건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다른 서방 국가처럼 완벽하게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네네. 사실은 기업 단에서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식으로 러시아를 도왔다고 미국이 판단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불확실성은 조금 염두는 해둬야 한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중국이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근거는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계속 걱정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과 대만 그렇죠. 이슈가 맞아요. 다시 이게 진짜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하고 있는 행동조차도 사실 완벽하게 지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중국 입장에서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면 따라 양날의 검처럼 느껴질 텐데,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이제 친러시아계, 그러니까 소수 친러시아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뭐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이제 분리 독립을 하도록 좀 만약에 푸틴이 조장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중국 입장에서 똑같이 이제 뭐 티벳이라든지 뭐 신장 위구르, 홍콩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에서 그 친미 세력들을 이제 동조를 시켜서, 아니면 이제 인권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관련된 기업들의 분리 독립을 만약에 조금 이제 권장하는
그런 그림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이제 이번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슈에 대해서 완벽하게 절대 지지할 수 없다. 오히려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써 이제 지금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나서고 이제 군사적인 개입은 아직 없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불편한 행동이고 그리고 지금 이를 통해서 저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당하게 될지를 사실은 지금 본보기로 예고편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지지도 부정도 지금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오히려 불편한 상황인 거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양국의 이슈에 대해서 서방 국가가 좀 강력하게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제재를 가하는 정도에 그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이 무조건 러시아 편에 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조금 이제 한 면만 본 결과인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친러시아계를 조금 건드려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양국의 그 갈등이 촉발된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동희님 죄송합니다. 그 사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가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조금 늦게 네. 되면서 저희가 러시아에 수출을 할 때 미국 기술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허락받아야 되는 그 우호적인 국가의 명단에 저희가 이제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복원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국은 어떻게든지 중립적인 그 입장을 표명하려고 노력하겠으나 네. 미국이 말하는 거는 중립적인 것도 니네 사실 러시아 도와주는 거고 지금은 같이 나서서 러시아를 제재해야 우리 편이야 라고 미국은 또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은 중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은 너는 그럼 러시아 편이네 라고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사실은 염려되는 지점이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미국 입장을 완벽히 들어주지 않고 중립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경제적인 교류를 끊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양국의 교류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없더라도 기업적인 측면에서 교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나라와 교류를 하면 안 돼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사실은 기업단에서는 충분히 교류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 기업들 간의 교류를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러시아의 교류가 있었다라고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은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선 너는 중립이라고 하지만 도운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중국의 투자 심리가 사실 최근에 들어서 위축된 게 어느 정도 설명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저번 주 말고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서 100% 러시아를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이슈 때문에 100%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 증시가 이런 관련된 이슈와 동조화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 중립에 나서면서 미국이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중국이 중립을 선언했다는 거 이유만으로도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우회할 만한 경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중국에게 뭐 군수물자를 요청을 한다는 등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사실이 없다 오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저는 중립을 계속 좀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은 결국 다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랑 묶여서 중국 본토 증시내에도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추가적으로 위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아예 그냥 대놓고 네. 지금 빠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HSCI 지수는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 최저가예요. 네. 예, 6,600이 깨져서 그래서 요거에서 잠깐 궁금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몇몇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서 HSCI로 그 편집된 네. ELS 규모가 네. 장난이 아니다. 아, 근데 자 이거 이제 논악이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지수형은 논악인이었죠. 최근에 나온 건 네. 논악인이긴 하지만 요 상태로 끝나면 낙인 드는 그 끝나는 게 이제
곧 돌아오기 시작한다. 2019년 가입한 것부터 이제 3년 만기니까 3년 만기 상품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돌아오면 전부 손실 확정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그 원래 이제 낙인 구조라면 막 팔잖아요. 이게 네. 깨고 나면 네. 그것 때문에 물량이 뭐 더 나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사실은 그런 물량까지도 고려하기에는 네.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내외 악재가 여전히 많이 있고 뭐 그 상황에서 사실은 영향력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네. 관련된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기로 좀 그렇게 크진 전체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그렇게 된다면 사실 홍콩 증시를 추가로 끌어내리는 이슈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이슈가 계속되면 될수록 이제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본토보다 홍콩의 매력이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좀 느낌이 뭔가 폭풍 전야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게 지금 다 싸하고 되게 살벌한데 시장은 물론 뭐 최근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뭐 이게 막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악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에 아직 시장이 너무 악재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박사님이 너무 겁나게 보시는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중국 이슈는 작년부터 올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락다운 이거 이렇게 그 미드 코로나 안 하고 버티면 이건 오미크론 우리가 당해봐서 알지만 이건 미드 코로나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제로 코로나 하겠다는 건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은 사실은 내수 경기 절단 날 거고 중국 내수 경기 절단 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한계 기업들 몇 개는 분명히 도산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뭐 공동부유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부스팅해줄 마음은 또 전혀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홍콩에 있는 기업들 다시 다 풀어줘가지고 제재 규제 이거 안에서 살려주겠다는 의지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홍콩이 무너진다고 중국의 정권이 흔들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이제 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왜 대체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저도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치명률은 낮아졌고 전파력은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지금 고강도 방역 조치는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기화될수록 중국의 GDP 자체에서는 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 지방 양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3월에 있었던 양회, 그러니까 전인대에서도 그 투자랑 소비를 매우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프라 투자 늘리겠다, 개인 소비들을 어떤 방식으로 부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이제 코로나로부터 완벽하게 그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이 정책 기조에서는 내수가 완벽하게 살아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외였던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경제 목표가 양회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2021년도에 이제 GDP 성장률 6% 넘는 이상은 말이 되는 거고 이제 기저효과가 워낙 셌다 보니까. 예. 근데 2022년도에 5.5%? 5.5% 전후로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공격적인 목표였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동성 자체는 많이 이제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 목표도 2021년에도 3% 그리고 2022년에도 3% 이제 동일하게 유지를 했고, 근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가는 사실은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 한 1.5% 정도에 그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재정적자 목표가 생각보다 좀 적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재정적자 목표를,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한 3.2% 정도 설정을 했는데 올해 목표로 2.8%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재정적자 비율 자체는 좀 줄어든 건데, 네. 뭐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작년에 그 재정을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 못 썼던 금액이 한 1조 2,600억 위안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올해분으로 다 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표,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 재정 적자 목표는 2.8% 적은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 실제적인 재정 목표 이제 재정 적자율은 한 3.8% 정도로 네. 작년보다 분명히 돈은 늘어났다. 그러니까 넣는 돈은 늘어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지금 결국 그 모든 결론이 지금 중국 올해는 기댈 때가 인프라 투자인데가 결국 결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결국 이제 지방채, 그러니까 특수채가 될 텐데 네. 금액은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3조 6,500억, 올해도 3조 6,500억 위안 이제 동일한데 그 작년에 그 특수채도 원래 얘는 무조건 그 상반기에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재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걸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상반기에 발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몰아서 발행을 하면서 실제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1조가 넘는 걸로 이제 파악이 어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방채가 발행을 하고 이게 인프라 투자로 반영되는데 이제 평균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실제로 발행한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금액들, 그리고 올해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이 작년보다 1조 위안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올해 인프라 투자 증가율 자체는 이제 뭐 한 6에서 7% 정도 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걸 넘겨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목표인 5.5%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작년에 못 쓴 돈 올해 써야 되고 그다음 네. 올해도 또 발행해서 또 써야 되니까 네. 그거 합쳐지면 작년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쓴다라고 해서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사회융자 총액이 꺾어지면서 네. 사회융자 총액이라고 하면 뭐 거기서 총 대출 뭐 이렇게 네, 표현하면 네, 되는 네. 거죠. 그 사회융자 총액이 당연히 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그게 줄면서 시장 또 한 번 쇼크를 먹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분명히 2월 달에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생각은 했지만 사회융자총액도 그렇고 신규 위안화 대출 전부 다 좀 줄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원래 계절적으로 1월에 급증을 했다가 2월에 줄어드는 패턴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1, 2월 달에 경제 지표라는 이제 유동성 지표로 가타부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좀 계절적 요인이 항상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내일 오전에 중국 실물 지표도 1, 2분기 이제 1, 2월 합산해가지고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그것도 주목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3월 달 사회융자총액이랑 신규 외환 대출이 나올 텐데 좀 1분기 통으로 그 신용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그 재정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진짜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지 좀 금액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4월 달까지 나오면 이제 3월 달 지표들, 그러니까 그 실물 지표들이 모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방향이 어떨지 한번 짚어보면은 그래도 올해 그나마 시클리컬 중심으로는 견주할 수 있다라는 제 말씀드린 좀 전망에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일 경제지표 전망치도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이제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넘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3%, 4% 정도에 좀 그칠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본다면은 올해는 좀 중국 고정자산 투자가 좀 견조하게 늘어나서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건 무조건 늘어나야만 해요. 왜냐면 저도 중국 정부가 정책 부스터로 내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저는 못한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인프라 투자 숫자 자체도 미스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올해 연간에도 경제 성장률 안 나오겠죠. 네, 그렇게 경제 되면? 성장률도 안 나오고 음. 증시 역시 좀 부분적인 일부 업종들, 일부 기업들만 이익을 내는 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률 5.5%를 달성은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강하게 방역 조치를 취하면 소비 쪽에서 기여할 부분은 생각보다는 저조할 것이니 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더 키워야 되는 게 인프라 투자, 기업 내지는 투자들 쪽, 생산 네, 쪽이 네. 될 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투자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계속 말씀드리고 막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번 주 수요일쯤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인민은행이 따로 발표했었던 공문이 있었는데 정부 공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이제 협업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내부에서 평가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통화 정책의 주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환보유고 수익금인 1조 위안을 그 재정부로 기속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거를 이제 재정에 돕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 재정 적자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뭐 기업들이나 가게들에게 이제 증세를 시켜서 부담을 시키거나 오히려 기업들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늘려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계 경제 주체인 뭐 정부, 기업, 가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 재정 운영금을 1조 위안 추가로 이제 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 금리 인하하고 있죠. 지준율 인하하고 있고 금리 인하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뭐 지준율 인하하면 교과서적으로 중앙은행에 있는 돈을 시중은행으로 풀어주는 거고 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기업들에게 빌려줄 때 기업이 금융 비용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적어지는 거니까 충분히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기여하는 정책은 맞거든요. 근데 다만 그 교과서적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경기 전망이 나쁘다면은 기업들이 뭐 이자가 낮아져도 경기 전망이 그렇지. 나쁘면 굳이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 전망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창구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계산된 유동성보다 덜 이런 유동성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대출 늘어난 숫자를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쏘게 된다면은 뭐 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소요되는 시간도 짧고 그리고 이제 투입된 금액만큼 그대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인민은행이 기존에 하던 통화 정책보다 오히려 이제 부양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금액들 내에 들어가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그게 실제로 그 교과서적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경기에 들어가는 돈이 원래는 더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교과서적으로 계산된 금액에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앞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네. 중국 정부가 부양에 대한 의지는 올해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금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 이거를 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간 돈이 경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외환 거래가 수출입해서 많이 남은 돈 인민은행에 주머니에 있던 그거의 돈을 운용 수익금을 네. 일부 이제 재정부로 기속시키겠다라는 그 뜻이고. 굉장히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근데 매년 조금씩 하고는 있었는데 하고 있었었나요? 네. 이렇게 큰 금액을 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돈은 200조 원인 수준이 되는. 맞습니다. 네. 200조 조금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큰 돈을 그냥 순식간에 넣었고 그러니까 원래 재정을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혹은 뭐 하다 보면 어쨌든 기업들이나 가게들에게 증세를 통해서 이제 그게 부담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결국 또 부채를 추가적으로 져야 되는 건데 이런 그 각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없이 이만큼의 재원을 확보했고 이거를 이제 뭐 지준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보다 직접적으로 재정 돈을 운용에 쏴주는 거? 줌으로써 바로 이 금액이 오롯이 투자로 다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규모는 1조 위안이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앞서 그 2022년도에 그 경제 목표는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 그러니까 결국 뭐 지방채라든지 재정 적자 목표가 작년보다 조금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잡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다 몰았으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자금들도 일부 이전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들의 수익금이 이제 재정부로 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금액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좀 기대할 만하기 때문에 3월이랑 이제 내일 나올 1, 2월 지표들이랑 4월에 나올 이제 1분기 총 지표들을 한번 조금 지켜보면은 그래도 그런 좀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 좀 중국 본토 중심으로 시클리컬 장세는 그래도 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좀 바로미터로서 그 지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더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많긴 한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돼가니까 마무리 질문 저는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방금도 이제 홍콩 증시랑 본토 증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홍콩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하실에 또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판인데 네. 사실 홍콩 관련해서 또 뭐 항생테크 ETF로 또 뭐 퇴직연금도 투자하신 분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지금 되게 황당한 걱정이 많은데 네. 최근에 약세의 요인 중에 보면은 뭐 유럽계 자금이 좀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연구원님이 얘기하실 때 언뜻 뭐 10월까지는 계속 안 좋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는 뭐가 좋아질 게 있는지라 네. 혹시 어떠한 모멘텀이나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지. 그거를 저는 일기 지도부 때 규제에 관련된 업종들이랑 비교해서 좀 저번에 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항상 좀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시진핑 일기 지도부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 이제 시클리컬들 업종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백주 그러니까 바이주 관련된 기업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주 관련된 기업들 규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일기 지도부 때 정치 개혁하면서 이제 부패 척결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고가 선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이제 바이주 같은 기주모태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계속적으로 그 일기 지도부 기간 동안 규제 때문에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클리컬 업종들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그 시클리컬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 그 실제로 기업들의 그러니까 업종들이 이익이 안 좋아진 거는 사실인데 오히려 그런 귀주 모텔을 비롯해서 그런 바이주 관련된 업종들은 그 일기 지도부 때 오히려 그 기업들이 이익이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이익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계속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이 되었었던 거고 이 지도부에 관련된 규제 스탠스가 바뀌면서 그 주가들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귀주 모텔 주가들이 그렇게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제 이어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이기 지도부가 올해 10월까지 이제 계속이 되고 이제 올해 10월이 끝나고 내년 3월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아마도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열릴 거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으로 어쨌든 10년을 넘어서서 15년, 20년짜리 이제 주석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때까지 전부 다 10년 했는데 자기가 왜 10년 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중국은 과거에는 고속 경제 성장 시대를 이어왔고 그때는 고속 경제 성장 시대를 이어오는 게 쉬웠는데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중고속 경제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제 구조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래서 그러니까 좀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해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탄소 제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공부론에 입각한 말도 안 나오네. 공부론에 입각한 네. 이제 공동 부유론에 입각을 해서 이제 그동안 그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나도 대형 1, 2등 기업 중심으로 혜택을 누려왔다. 이 혜택을 일부 이제 사회에 기속시킬 때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저는 길들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말 3기 지도부로 바뀌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을 계속 규제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중국이 이제 3기 지도부 넘어가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볼 때 뭐 당연히 반도체 비료 중심으로 해서 제약 등등 이제 성장주의 기업들도 있겠지만 중국만큼 플랫폼 업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PC 세대를 그러니까 중국이 PC 세대를 못 거치고 모바일 세대로 좀 빠르게 전환된 이유는 그러니까 PC에서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갈 때 중국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PC보다 모바일을 좀 더 빠르게 편하게 접했고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이 발달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투자할 만한 매력도 그러니까 성장 여력이 컸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3기 지도부 때도 만약에 풀어주지 않는다면은 글쎄 중국의 전체 매크로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춰잡아야 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도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조금 좋은 전망들을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10년 넘어가는 정책 이제 주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제 공산당의 이제 정신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 혜택을 누렸던 기업들에게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1기 지도부 때 그 규제를 저희가 못 느꼈던 이유는 규제가 끝나고 2기 지도부의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보다 보니까, 그 사실 1기 지도부에도 그 각종 기업들이 규제가 있었던 걸 모르고,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기 지도부에서 있었던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가 만약에 3기 지도부의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플랫폼 기업들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 2년,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실적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 모바일의 계속 침투율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 플랫폼이 실제로 중국 여러 산업이랑 계속 접목이 되고 있잖아요.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관련돼서 좀 계속적으로 여러 산업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제만 사라진다면은 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영구적으로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정책의 전환이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보다도 늦어진다면은 네. 중국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정말로 조금 구조적인 피해는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중국에 대한 전략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중국 테크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으나 네, 현재로서는 규제 리스크가 여전히 크고 네, 결국은 지도부가 교체되어야 그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하고 10월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네.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